서울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권을 자랑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도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받는 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킨 자동차 신화의 주인공이 그 당사자입니다. 깨부채각당, 오늘은 바로 그 자동차 신화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서울고 21의 동문으로 지금은 두산그룹에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순 부회장이십니다. 이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이 이제 21회이시니까 이제 7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이제 현역에서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요즘 뭐 주로 두산에서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쪽을 보고요. 네. 또 유니스트 이사장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걸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스트는 그 카이스트와 같은 국립대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 과학기술원이기 때문에 네. 거기 입학하면 군대 면제는 물론 모든 이제 등록금, 기숙사비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예, 그 국기로 경쟁력도 운영되는 대학이군요. 확실하고요. 네, 네. 그 이 부회장님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자동차 분야의 최고 기술자이신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만큼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휘발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쓰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요즘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이제 그 개발 경쟁으로 이제 양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내연기관 자동차는 앞으로 한 30년 후면은 네. 이제 사용이 안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는 주로 뭐 수소나 전기차가 대세일 것 같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일부 내연기관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네. 사용되는 그런 이제 자동차들이 주류를 이룰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수소차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경제성, 특히 이 수소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네. 예측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수소 자동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기 자동차 대신 현대 자동차가 그 수소 전지를 주로 하는 이제 수소차를 먼저 개발한 이유가 어디 특별히 있습니까? 뭐 제가 제 고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전기차를 개발을 그 전에 네. 90년대 초반에 쭉 해왔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전기차는. 그런데 수소차는 워낙 이게 신기술이고 그래서 네. 제가 1999년부터 수소차 개발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수소차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고 개발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 예상은 2030년에 대량 보급을 하는 거를 목표로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신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럼 상용화가 된다면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 자동차의 그 뭐 장점이 두드러진 게 있습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주행 거리일 겁니다. 네. 주행 거리가 월등하게 길고 배터리 차보다. 네. 그 대신 이제 수소를 이제 공급하는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전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그런 거가 이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 그런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써주면 보급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고 이미 일부 보급은 되고 있지만 충전소가 워낙 부족해서 지금 일반 고객들이 쓰기에는 아직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럼 부회장님이 보시기에 그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가운데 어느 쪽이 대세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일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를 값싸게 원자로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값싸게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센서나 뭐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돼서 자율주행을 아주 정상적인 네. 조건에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이 자동차라는 게 도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AI가 거기에 들어가서 네. 그게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기술이 확실하게 지금보다 한 차원 올라가기 전에는 그 완전 100%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네. 이제 그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은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간에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동차 한 대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나 라이다나 레이더 이런 걸 갖고 자기가 이제 보고 감지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하지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골목에서 차가 빨리 튀어나온다든지 이랬을 네. 때는 차하고 차끼리 서로 교신이 돼서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되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아,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아직도 한 7, 8년 길게는 10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뭐 세계 탑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예. 좀 옛날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회장께서는 이제 뉴욕 주립대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에 GM에서 근무를 네. 하다가 이제 그 1984년도에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삼고초려를 받고 현대차에 입사하셔서 네.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엔진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엔진 개발을 할 때 많은 그 방해와 견제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뭐 워낙 조그만 회사였고 네. 지금 현대자동차가 뭐 800만 대 정도 연간 생산을 하지만 그때는 10만 대 정도 생산했거든요. 예. 워낙 조그만 회사였고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만한 여건이나 역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은 일본의 미쓰비시로부터 기술 제휴를 받아서 예. 엔진이나 변속기나 차체 또 서스펜션 쪽 뭐 샤시 쪽 전부 다 이제 미쓰비시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차를 생산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정주영 회장께서 우리도 독자 엔진, 독자 트랜스미션을 만들어야 해외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자동차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딴 사람들은 다 빠지고 내가 추진하겠다. 아하.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돌아왔고 한국에 와서 정주영 회장님하고 둘이서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많은 서포트를 받았고 예. 그리고 워낙 정주영 회장께서는 추진력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백지수표를 주시고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세워라. 아하. 그래서 같이 정주영 회장님하고 나 저하고 이제 같이 연구소 질 땅도 같이 보러 다니고 사람도 같이 면접해서 뽑고 뭐 초창기엔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이제 1991년에 처음으로 이제 독자 예. 엔진인 알파 엔진을 이제 91년 개발했는데 1월 1일 날 생산을 시작했죠. 예, 성공하셨잖아요. 울산에서. 예. 그때 이제 감격은 이제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자동차 엔진의 국산화 그 대단한 의미를 갖는 쾌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사실 그때는 그 미쓰비시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로부터 기술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쓰비시에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독일에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에 미쓰비시 친구들이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친일파들 제 상관들을 이렇게 다 규합을 해갖고 예. 저를 해임을 했습니다. 아, 그런 일도 네네. 있었나요? 그래서 출장 갔다 돌아오니까 방에 책상, 의자 다 치우고 명패 다 띄워버리고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저를 내쫓은 거죠, 사실. 예. 근데 거기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복도에다 조그만 책상을 놓고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출근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만세를 불렀겠죠.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독자 엔진이 영원히 이제 물 건너 간 거지요.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지난 얘기지만 잘 버텼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당시에도 정주영 회장께서 서포트를 네, 해주셨겠네요. 서포트를 하셨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그때 그 현대전자를 건설하시느라고 낮밤 계속 이천에 가서 계셨기 때문에 고통을 타갖고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예. 거죠. 아이고, 그래서 잘- 이제 뭐 한 5개월 지나갔고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펄펄 뛰시고 난리가 나갖고 다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예, 정말 잘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한 이제 엔진이 이제 더 그 발전되고 이제 그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그 자동차의 선진국,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독일의 그 다이밀러 벤츠사 같은데 역수출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한참 뒤의 얘기지만 2003년에 네. 저희가 소나타 엔진으로 개발한 세타 1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설계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다임러 크라이슬러에서 이 엔진을 좀 우리한테 기술 제휴를 해달라. 그래서 이걸 기술 제휴를 해주면 우리가 우리 계열사에 전부 돌려 쓰겠다. 그 계열사가 뭐 미쓰비시, 크라이슬러, 벤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로열티를 받고 기술 제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하드웨어 수출한 게 아니라 뭐 디스크 2장 주고 몇 천억을 받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야 이게 진짜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그걸 돈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만큼 돈을 받으려고 해서 엔진을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만들어서 실어 보냈어야 될 텐데 이건 도면만 주고 그만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었으니까 네. 기술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말씀을 물론 듣고 굉장히 보니까 자부심도 많이 느꼈죠. 예. 왜냐하면 특히 미쓰비시는 저희한테 자동차 기술을 20년 가까이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제자가 선생을 가르쳐 준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미쓰비시 엔지니어 30명, 크라이슬러, 벤츠 전부 30명씩 데려다가 저희 연구소에다 데려다 놓고 석 달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 엔진은 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생산할 때 뭘 주의해야 되고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는 어떤 특성을 보일 거고 이런 걸 전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네. 관계가 무량했죠. 예. 선생을 거꾸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기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 사실 미쓰비시나 크라이슬러나 벤츠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쓰비시 회장이 중간에 정주영 회장님을 찾아와갖고 당신네 그 엔진을 안 만들어 봐서 그런데 그거 뭐 박사 한 명 데려다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장 그만두면 내가 로열티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뭐 그런 회유도 하고. 근데 정주영 회장이 노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자동차 업계 박사가 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미쓰비시 회장이 그걸 딱 찔른 거예요. 박사 한 명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네. 그러니까 자동차 거꾸로 이제 우리한테 나중에 예. 기술을 배워가는 거 가게 예. 됐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개발의 실질적인 주역은 이제 이 부회장이시지만 진짜 숨은 주역은 네. 이제 정주영 회장이다. 정주영 이렇게 봐도 회장님이 되겠네요. 풀 서포트를 해주신 예. 거예요. 나는 자네만 믿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법이에요. 네. 그때는 예. 정주영 회장님 앞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그땐 일할 맛이 났습니다. 그 이제 현대차를 이제 떠나신 뒤에 그 엔진 개발의 과정을 담은 이제 책을 발간하셨는데 네, 네. 바로 이 책이 이제 그 책입니다. 내 안에 잠든 엔진을 깨워라. 네. 이 책을 저술하셨는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우선 이 책을 왜 쓰게 됐냐 하면 네. 한동안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전부 뭐 문과나 뭐 다른 상경계통으로 옮겨가고 뭐 법학 전문대학, 의학 전문대학으로 공과대학 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글로 넘어가고 그래서 좋은 학생들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최소한 10번을 대학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 이공계 대학생들한테 엔지니어로 살아도 살만하다는 거를 설파를 하고 엔지니어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1년에 10번을 무조건 저 개인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교재 같은 게 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엔지니어로 살아온 얘기하고 네. 또 젊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앞으로 엔지니어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얘기를 풀어나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 주로 학생들용으로 쓴 책이라 굉장히 가볍고 읽기 쉽고 네. 그런 식으로 쓴 책입니다. 예. 그렇지만 엔진 개발 과정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긴 합니다. 네. 이 책을 한 권 주셨으니까 저도 꼭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현대 자동차를 이제 2011년에 이제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현대 자동차를 떠날 때 상황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사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국내 언론은 물론 이제 그 외신에서도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임 배경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한 이제 10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배경을 좀 소상히 밝힐 때도 됐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건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뭐 현대자동차 차 중에 네. 벨로스터라는 차가 있습니다. 조그만 차, 젊은이들을 위해서 만든 차인데요. 그 차의 디자인이 우리 그때 정몽구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걸. 예.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늦게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생산 준비를 다 하고 내일 신차 발표했는데 오늘 이제 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서 저를 부르셔서 스타일링을 왜 저렇게 했느냐. 저 스타일링한 친구들 전부 사표를 받는 게 좋겠다. 아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좀 곤란합니다. 굉장히 이게 젊은 감각으로 잘 설계가 됐고 디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시군요. 네네. 예. 진짜 그 어느 언론에서도 밝히지 않으신 거를 저희 깨부책 인터뷰에서 이제 뭐 밝히셨네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마치고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두산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이제 그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총괄하고 있는 회사가 모두 제조 회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부회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력이 사실은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경쟁력의 바탕은 사실은 근면 성실한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저가의 전기 공급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엔지니어링 역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프라, 제조업에 필요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한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둘씩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강력한 노조 활동 때문에 또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게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불리해진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뭔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네. 게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하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는데 네. 뭐 어떤 의미? 그거는 사실은 요새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 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예. 그게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빅데이터, 네. IoT, AI, 그다음에 AR, VR 이런 것들이 전부 뭉쳐진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 구상을 할 때부터 저 뒤에 제품이 나와서 고객의 손에 넘어가서 고객이 이걸 사용하는 순간까지 모든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피드백을 리얼타임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고객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만들어드리는 그 전체 프로세스를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두산그룹의 경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몇 가지 네네. 말씀해 예를 주시죠. 들면 두산은 그 해외에 발전소를 많이 건설을 하는 에너지 회사 아닙니까? 두산중공업은. 네. 저희가 이제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어디 베트남에 이런데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각종 센서를 심어 놓고 그 시그널들을 창원에 우리 헤드쿼터에서 전부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인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의 데이터를 창원에서 전부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리얼타임으로 실제로 저 발전소가 설계된 대로 운전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AI가 판정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온도가 떨어져 있고 뭐 압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발전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2% 정도가 낮다. 그럼 리얼타임으로 그걸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운전하고 있는 발전소에 이 부분에 요걸 올려서 연료량을 올리고 어떻게 해서 발전율을 올려라.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까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전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고객이잖아요. 발전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준 발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 끝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건 전부 이 IoT 예. 데이터를 통신으로 받아갖고 여기서 AI가 전부 검증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공장을 지어주면 발전소를 그냥 그걸로 키 끝이었는데 남겨주면 끝났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는 나중에 효율적인 운영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게 이런 이제 말씀이시네요. 전부 이 IoT나 AI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예전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이 이제 지금 제조업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네. 이렇게 진단하고 예, 계시는 예. 거네요. 예. 그리고 두산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무슨 굴삭기 같은 전 세계 뭐 오지에 산속에 뭐 사막에 시베리아 벌판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고장이 나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센서들이 들어 있어서 시그널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센트럴 화면에 전부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오면 저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뭐 엔진 오일이 지금 내려가 있다든가 뭐 냉각수가 부족하다든가 뭐 유압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가 그런 거를 실제로 보내서 그쪽 운전자가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리얼타임으로 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장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센서를 써서 진동이나 이런 게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것 같으면 니네 빨리 이거 손을 안 보면 일주일 후에 엔진이 쓴다. 또 모터가 쓴다. 유압 모터가. 그걸 미리 알려줘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의대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공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의 길을 걸으셨는데 후회는 없으신지요? 뭐 사실은 전 적성이 의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도. 근데 저희 고등학교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의대 가서 뭐 하냐.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서울공대 출신이세요. 네. 원래 엔지니어세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그때 두 분이 짜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공과대학 가는 게 좋겠다. 니네 형님도 공과대학 다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마지막에 바꿔서 이제 기계과를 가게 됐습니다. 네. 후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회장님이 이제 강의한 내용을 전해 들은 네. 바가 있는데 의대에 가면은 몇 사람을 이제 구해내지만 이제 공대에 가서 신기술을 개발하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같은 맥락의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떼부채 각당에 출연하는 동문들에게 이제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교인 서울고는 이 부회장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저의 오늘이 있도록 만든 곳이 서울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책임을 져라 하는 그 대목은 제가 아직도 제 가슴속에 꼭 품고 있는 내용이고요. 큰 조직을 거느리고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일할 때 이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 의무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조직을 이끌면서 항상 이제 되뇌이고 있고 크게 이제 도움을 받는 내용이 책임지자 하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끝으로 이제 과학기술도의 길을 가려는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과거에도 크게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 나가서 우리 인류의 생활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도전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현실로 만들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확실한 자기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자의 길을 택하십시오.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현순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술이 국력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자동차 산업의 판이 바뀌는 지금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 부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